지금 온라인으로 보고 계신 분들도 제 목소리 잘 들리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뭐 채팅으로 Q&A 가능하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남겨주시면 제가 좀 뭐 질문 합칠 건 합치고 또 뭐 개별적으로 우리가 다 공유하면 좋겠다 판단된 것들은 여러분에 전달 드릴 거니까 남겨주시는 건 상관없습니다. 다만 이제 시간 관계상 전체가 다 대응이 안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제가 아마 그 보안책에 대한 얘기를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이거 마이크 세팅을 좀 하는데 좀 시간이 걸려서 지금 좀 바로 시작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하고 제가 오늘 좀 문제 없는 거죠? 진행하면 되는 거죠? 그죠?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여러분들 여기 페이지를 먼저 보시면 굉장히 그 강의 제목이 깁니다. 그죠? 보통은 그냥 깔끔하게 뭐 대기업 취업 전략 강의라고 하면 되는데 9월 3일 버전이라고 막 돼 있고 그죠?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저 나름대로 오늘 강의를 준비를 하면서 여러분들 굉장히 다 소중한 시간을 할애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시기적으로 봤을 때 핫하디 핫하고 핫하디 핫한 그런 시간의 한가운데 여러분들이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래도 여기 온 거 자체가 그냥 이렇게 한 꾸러미 들고 가는 거 정도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저한테도 그건 좋은 건 아닌 거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 버전에서 제가 무슨 얘기를 해주는 게 좋을까에 대한 저 나름의 고민이 있었고 그래서 그냥 지난번 설명에 뭐 이런 것들과 관계없이 제가 여러분들 만약 1대1 컨설팅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런 내용들을 순서대로 전달할 것 같다라고 판단된 내용들을 그냥 강의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가 우리 뭐 지금 유튜브도 마찬가지고 여기 현장에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고 그냥 저 사람이랑 한 1대1로 1시간 한 20-30분 컨설팅 한다 생각을 하고 생각 정리하고 뭐 이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들하고 1시간 20-30분 동안 얘기를 하게 된 저는 해커스에서 강의하고 있는 권준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박수 안 치셔도 됩니다. 네. 네. 굉장히 뻘쭘하죠, 그죠? 쳐야 될까 말까? 그죠? 네. 제 소개가 남아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박수를 안 치셔도 됩니다. 왜냐면 저는 항상 이걸 합니다. 왜냐면 여러분들한테 결국은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라고 나름 가이드가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모르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뭐 간단한 이력. 그래서 제 이력, 그 다음에 혹시라도 또 유튜브는 조금 더 들어오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감안해서 제 소개를 의미 없는 제 자기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저는 해커스에서 강의는 권준영이고요. 여러분들은 전공이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전공이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네, 저는 정말 제 기준에서 쓸데없는 과 중 한 곳인 법대를 졸업을 했습니다. 근데 법대가 쓸데가 있으려면 고시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저는 입학할 때부터 고시 생각이 1도 없었습니다. 고시 생각이 1도 없었고 취업을 잘하기 위해서 무슨 과를 선택해야 될까가 최고의 목표였는데 그때만 해도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모르겠는데 법대를 가면 문과 치고는 취업을 잘할 거다라는 말도 안 되고 근거도 없고 아무 상관이 없는 그 결정으로 들어갔고요. 들어가고 나서 금방 깨달았지. 뭔가 잘못된 선택이다라는 걸. 근데 뭐 어쩔 수 없어서 열심히 취업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 본 거죠. 저의 삶을 왜냐면 뭐 자기 삶을 이제 복귀하는 그런 기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세 본 거지. 그랬더니 내가 면접을 33번 봤더라고요. 여기선 제가 온라인까지 내가 다 포함해도 제가 제일 많지 않나요? 그죠? 제일 아닌가? 이거보다 많으면 좀 이상한 거죠. 그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270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여러분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그냥 제가 보면 이게 포스코 대우 인터내셔널 로고입니다. 그래서 지금 포스코 인터내셔널이죠. 여러분들 지금 공고 떠 있잖아요. 그죠? 9월 13일까지 아시나요? 그죠? 네. 거기에 인사팀으로 제가 대졸 공채로 입사를 합니다. 3수 끝에 제가 입사를 했고요. 그래서 뭐 이때만 해도 울고 불고 난리였어요. 그래서 평생 내가 포스코의 모든 내 충성을 다하고 포스코에서 그 어떤 난관이 있어도 내가 다 하겠다였는데 3달 정도 갑니다. 그 마인드가. 그러면서 야근과 소위 말해 갈굼을 몇 번 당하면 빨리 튀어나와서 다른 데를 가고 싶다라든가 내 사업을 하고 싶거나 경제적 자유롭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하여튼 여러 가지 고민 끝에 이쪽으로 이직을 해서 사실 이직한 배경은 여기가 상사회사잖아요. 상사회사입니다. 근데 이제 다른 IT 업계나 이런 데는 어떨까 싶어서 SK 주식회사 CNC라는 곳으로 이직을 해서 거기서도 채용 담당을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고민이 있었던 거지.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이제 제가 이제 좀 있으면 뭐 아직은 아니긴 하지만 좀 있으면 저도 이제 40대인데 지금의 저 정도겠죠. 그래서 지금의 제가 어떤 식으로 살아야 될까에 대한 고민이 있었고 과감히 퇴사를 했어요. 과감히 퇴사를 해서 그때만 해도 글을 되게 잘 쓴다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책을 썼고 여기 이제 그때만 해도 이제 저는 해커 소속이 아니었기 때문에 해커스의 책 들고 막 치열하게 싸우면서 순위 다툼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만 가지고 먹고 살 수가 없고 제가 또 결혼도 빨리 해가지고 지금 저희 딸이 초등학교 4학년이란 말이에요. 그래도 애도 키워야 되고 그러잖아요, 그지? 그래서 제 개인 사업을 국을 연계로 한 거야. 그래서 신촌의 대학이 많죠. 여기 신촌의 대학인 친구들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신촌에서는 굉장히 좀 유명했습니다. 물론 뭐 굉장히 좀 아는 사람들에서 왜냐하면 약간 제가 취업계 스카이캐슬이었다고 내가 그렇게 얘기를 좀 하는데 약간 고액 컨설팅. 여러분들 너무 욕하지 말고 그때만 해도 이제 막 취업할 때까지 799만 원. 막 되게 욕하지 마시고요. 하여튼 그렇게 해서 합격시키는 뭐 그런 거를, 그 제일 비싼 게 그런 거고, 라이트 버전도 있었습니다. 그런 걸 하면서 약간 좀 어쨌든 사업적 규모를 커갖고, 그래서 강남점도 내고, 컨설턴트분도 채용하고, 뭐 이렇게 운영을 좀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저 나름대로는 제 기준에선 전환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원래 그러다 보니까 내가 무슨 인강이 있었겠어, 유튜브를 했겠어요, 뭐 안 했어요. 거기에서만 온전히 하는 거였는데, 제가 요 유튜브를 표정 하여튼 잡코리아에서 이제 뭔가 요청이 와가지고 좀 몇 개를 찍었는데 요게 이제 좀 조회수 몇 개가 전혀 생각지 않았던 게 빠바박 터지면서 그러면서 저 나름 전환기가 맞이하게 됐고 그러면서 제가 이제 2년이 좀 넘었습니다. 이제 해커스로 이제 전속 계약을 맺고 와서 대기업 관련 전체적인 총괄을 하고 있는 이게 제 지난 한 10여 년의 삶에 대한 정리입니다. 제가 이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이 뒤서부터 뭐가 나오겠어요, 여러분들한테? 지금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뭘 고민해야 되고 어떤 식으로 해야 그나마 그래도 합격 확률이 약간 제가 이따 절망적이라는 단어를 쓸 텐데 다소 절망적이라고 느낄 수 있는 현재 이 상황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그 근거를 좀 공고히 하고자 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보기가 올라오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다시 보기 올라오나요? 네. 아무튼 자, 그래서 바로 이제 특강 목표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유튜브로 보고 계신 분들, 그 다음에 여기 다 합쳐서 이제 합쳐서 뭐 100명 좀 넘는 우리 인원들이 좀 신경 썼으면 좋겠는 게 바로 이 오늘의 어쨌든 특강의 목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어떤 방법론, 특정한 방법론, 예를 들어서 경험 정리 방법론만 얘기를 한다거나 아니면 자소서의 특정 영역만 좀 그렇게 언급을 하기보다 진짜 약간 프리토킹처럼 지금이면 여러분들이랑 제가 어떤 걸 해야 되는지 뭐 이런 얘기들을 아마 크게 나누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고민 포인트를 좀 쪼개서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제가 하나만 얘기를 하자면 오늘 현장에 와 있는 친구들 중에 저 앞으로 한 10주간 볼 하드캐리반 친구들이 섞여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더 강의를 면밀히 보시고 여기서 요청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다음 수업 때까지 잘 해명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집중과 좀 몰입이 필요하시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저 나름대로 우리 유튜브와 그 다음에 현장 모두 다 저 나름대로 베네핏을 어떤 걸 줄 수 있을까? 이거 약간 선물꾸러미 말고 뭐가 있을까 생각을 좀 했고요. 그래서 오늘 강의가 끝날 때까지 여러분들 잘 버티시면 제가 제 개인 이메일 주소를 뿌릴 거고 여러분들이 오늘 강의를 다 들은 사람으로서 질문을 하실 수 있는 루트를 마련할 것입니다. 그래서 개별 질문에 대한 아쉬움을 그런 식으로 좀 넘어설 수 있도록 그렇게 할 테니까 여러분들 이것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바로 한번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 기준에서는 한 6시간 전 기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6시간 전 기준. 여러분들 글자는 다 잘 보이죠? 여러분들 지금 제가 일단 현재 기준에선 이번 하반기, 하반기라는 표현이 좀 맞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수시 채용이 됐기 때문에 뭐 그렇지만 일단 정석적인 표현을 봤을 때 이제 하반기로 봤을 때 여러분들 지금 이제 취준을 하는 거야. 아니면 예비적 성격이 됐든 아니면 이번에 한번 제가 데모 버전을 합니다. 어떤 건든 상관이 없습니다. 어떤 형태라고 하더라도 지금 무슨 공고가 떠 있는지는 이 자리에 와 있거나 지금 접속한 100여 명의 학생들은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 그래서 전 취준을 이미 끝낸 사람이잖아요. 그죠? 지금 해커스에서 강의하잖아. 근데 저도 이렇게 많은 회사를 지금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 중에 와, 저기도 떴어? 만약 이렇게 알고 있다라고 하면 어쨌든 간에 큰 틀에서의 이 대기업 조망을 잘 못하고 있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되게 뻔한 회사들이야. 지금 떠 있는 회사들 중에 포스코 그룹 있죠, 여러분들 다 인지할 거라고 보고, 두 번에 SK 그룹 있죠, 그죠? 세 번째 LG U+ 있고, LG 화학 있고, 그 다음에 한국야쿠르트, HY 채용공 영업관리 뭐 이런 거 떴고요. 그 다음 메가박스 중앙. 우리 그죠? 저희 집 앞에도 있는 메가박스도 떴고요. 현대자동차는 뭐 계속 뜨고 있는데 지금도 굉장히 좀 여러 공고들이 떠 있고요. 그 다음에 DB그룹은 또 10월 초까지 마감으로 아주 넉넉하게 쓸 수 있게끔 배려를 해주셨고, 롯데마트 슈퍼는 MD 플러스 알파 채용을 하고 있고요. 현대엔지니어링, 현대건설, 그 다음에 세방그룹, 각종 증권사들 공고가 지금 떠 있어요, 실시간으로. 아마 이거는 아마 다 맞을 겁니다. 지금 이 순간 떠 있는 공고들일 겁니다. 제가 이 얘기를 말씀드리는 이유가 공고량이 되게 많은 시기가 돼버렸어요, 이미.
그래서 제 기준에선 여러분들이 이번 9월은 전혀 취업 준비를 안 합니다. 뭐 이렇다라고 하면 아 그렇구나. 요새 9월 1주차째는 항상 이렇게 좀 빡세게 뜨고 이게 심지어 삼성도 이제 안 떴다는 전제에서의 전개잖아요. 그러니까 삼성이 안 떴으면 이렇게 많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지금 9월이 꽤 유의미한 기간이다라고 판단되신 분들은 사실 굉장히 심각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기는 하죠, 여러분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혼란스러운 것이 저는 정상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취준했어도 혼란스러울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정석적인 공채 시절에 취업을 하지 않았겠어요, 저도. 공채 시절에 취업을 했는데도 이 시기가 혼란스러운데 지금은 여러분들 여러 정보가 되게 많을 것 같아. 왜냐면 수시 채용으로 전환됐는데 마치 공채 느낌이 좀 나고요. SK는 마지막 공채라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약간 뜨는 공고들 보면은 9월 초가 지나가면 이제 한 9월 중하순만 되고 추석만 넘어가도 이런 흐름이 없을 것 같다라는 개인적 판단을 할 수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혼란스럽기도 하고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게 정상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혼란은 혼란이고 떠 있는 건 떠 있는 거고, 제가 이 수업에서는 여러분들이 이 혼란을 나름 이겨내고 대응하기 위해서 어떤 것에 주목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슈별로 짜다닥 좀 포인트를 접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설령 내년 상하반기가 목표라고 하시더라도 아 맞아, 내가 지금 9월 이때 지금 취업을 하려면 약간 이런 포인트들을 순서대로 점검, 도장 개포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제 생각에 5시 30분까지 할 것 같습니다. 네, 시간을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서요. 자, 이거 한번 봅시다. 일단은 최근 공고들의 저 나름대로 트렌드라기보다 그러니까 제가 좀 명명을 지어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사실은 8월 중하순까지만 하더라도 아무리 수시 채용이라고 해도 여러분들 좀 채용 공고량이 제한된 측면도 있고,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은 저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거거든요. 왜냐면 어쨌든 간에 지난 순간은 현대자동차가 2019년에 수시 채용한다 그 이전까지는 어쨌든 익숙했던 공채 시절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중간에 코로나가 터졌지, 인적성과 관련된 삼성 변화 있었지, 그러니까 저도 계속 적응해가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9월 중하순부터 이제 흐름이 있잖아요. 지금 9월 이제 8월 중하순부터 지금까지 이걸 보면 범문과, 여기 문과가 분명히 절반 이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시는 분들도 그렇고 범문과 직무는 제가 이 표현이 좀 맞을 것 같기는 한데 저도 문과잖아요. 저도 문돌이로서 말씀을 드리면 굉장히 좀 절망적인 그런 상황인 것은 굉장히 분명해 보입니다. 이거를 갖다가 분석의 여지가 별로 필요 없는, 왜냐면 쓸 데가 있어야지 지금 분석이라는 걸 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 SK 공고 한번 보시면 그거는 그냥 이공계 공고입니다. 이공계 공고이고 정말 잘난 몇 명만 문과는 채용하겠다. 지금 이게 기조가 읽히지 않는 그 공고였죠.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문과를 많이 채용하는 CJ나 롯데는 사실상 채용이 거의 발생되지 않고 다른 곳들은 원래대로 문과는 1, 20%, 이공계는 8, 90% 뽑는 이 기조가 유지되고, 그러니까 문과들 입장에서는 절망적인데 하나의 더 이슈가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바로 굉장히 세부 직무 단위별의 역량을 요구하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현대자동차는 말할 것도 없고요. 여러분들 이번에 롯데 공고를 보시면 그거는 MD를 명확히 설명하지 못하면 사실 건드릴 수도 없는 그런 직무인 것입니다. 즉 문과는 절망적인 상황인데다 플러스 알파로 굉장히 잘게 쪼개진 세부 직무 단위별의 내 설명이 없으면 지금 여러분들이 삼성에 걸려가지고 들어가는 약간 요 루트를 제외하고는 지금 유의미한 결과를 내기가 굉장히 어렵다. 왜냐면 우리가 유의미한 결과라고 한다면 SK나 LG나 포스코나 한화나 이런 것들을 들어간다는 전제잖아요. 거기서 이제 쫙쫙쫙 이제 더 내려오는 것도 훌륭한 것들이 많지만, 근데 굉장히 상황이 안 좋은 건 사실로 보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저는 요 워딩을 일단 정리하고 그 다음을 얘기하고 싶고요. 범이과는 근데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범이과에서 특히 우리가 주요 직무라고 할 수 있는 곳들은 예측했던 대로, 그 다음 예측했던 정도의 수량으로 채용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어느 정도 예측하셨던 방식대로 준비를 하셔도 큰 문제가 없는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두 직렬에 따라서 지금 차이가 느껴지는 게 일단 전체적인 제 조망이고요. 근데 조망만 하면 안 되니까 저 나름대로 이제 조금 한번 생각을 해본 게 있는 거지. 그래서 내가 만약 법문과 직무인 거야. 그럼 법문과 직무면 어떤 걸 신경 써야 될까? 저는 한 두 가지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 뒤에 설명이 좀 나오게 될 것입니다. 저는 제가 아까 제가 제 소개를 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어쨌든 이 현장에서 누군가가 붙고 누군가가 떨어지고 이런 것을 굉장히 많이 목격하지 않았겠어요, 여러분들 상대적으로. 그렇다 보니까 내가 만약에 문과 학생들을 맡아서 진행한다라고 한다면 이 두 가지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진 것 같습니다. 제가 만약 문과 직무 학생들이라면 첫 번째는 뒤에 설명이 자세히 나올 거예요. 제가 더 쪼개서 설명을 할 건데 일단 첫째적으로
상세 설명 뒤에 한다 치더라도 실질적인 업무 경험이 없으면 지금 서류는 둘째치고, 왜냐면 서류는 학교 평가도 이루어지고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근데 면접에 가서 버티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된다는 것을 저는 이 순간에도 목격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대강 설정해서 지금 지원을 한다. 근데 목표 수준은 높은 거예요. 그러면 이게 지금 예전 같은 경우에는 쓱쓱쓱 헉헉헉 와 이런 식으로 들어갈 수 있었지만 지금은 그런 사례를 제가 발견을 하기가 어렵다는 거. 제가 발견하기 어렵다는 것은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요게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문과면 지금 내가 실무와 관련된 교육을 들은 적이 있냐에 대한 자가점검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 문과 분들 너무 부담감 가지지 말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하는 얘기에서 제가 그래서 계속 제가 문과라 그러잖아요. 법학과 취업 안 되는. 내가 법학과 주시면 저도 얘기를 하면 내가 지금 취업 준비를 하면 여러분들 야, 내가 지금 실질적인 업무 경험이 있나? 그게 뭔지 뒤에 우리 살펴보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어쨌든 간에 직무 관련 교육 혹은 직무 관련 나름의 트레이닝 과정이 있었나에 대해서 정확히 진단을 해볼 것 같아요. 그래서 안 되면 시기를 6개월 뒤로 미루더라도, 그러니까 실질적인 타겟 시점을 내년 상반기로 미루더라도 그런 식으로 진행할 것 같다가 제 견해입니다. 이게 일단 제 전체적인 총괄 견해고 뒤에 설명 나올 거고요. 자, 두 번째 이과 직무는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들은 제가 아까 예측한 대로 갈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컴공이든 화공이든 기계든 어쨌든 아무 상관없이 최소한 여러분들 기본 자격을 갖췄다면 어느 정도 수준 이상의 면접을 갈 수 있다라는 전제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예측의 핵심이거든요.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균형은 왠지 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공계인 거야. 근데 지금 9월 3일이야. 근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하고 있으면 저는 제 학생이면 혼낼 것 같은 게 약간 이런 게 저는 이제 혼낼 수 있으니까 학생들을. 저는 이런 거 혼낼 것 같은 게 면접에 대해서 1. 걱정이 없거나 2. 제대로 모의 면접 한번 제대로 봐본 적이 없거나 3. 1분 자기소개 포함해서 한 3, 40개 정도의 메인 스크립트에 대해서 지금 전혀 어떻게 답을 해야 될지 정리가 안 돼 있는 거야. 여러분들 9월이 이 상태라고 한다면 저는 이건 좀 심각한 상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문과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일단 서류 합격에 대한 감이 어느 정도 잡혔을 때 그때 바로 이어서 준비하는 것도 현실성을 고려했을 때 맞다고 보는데 이공계 친구들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컴공이 코딩 테스트부터 직무 면접, 그 다음에 임원 면접, 그 다음에 최종 적합성 면접까지 이 면접을 이제 서류 합격 발표 나오고 4일 뒤에 이제 면접이 진행되는데 그때 그 4일 동안 인강 보고 유튜브 보고 그 다음에 특강 듣고 나 나름 고민해서 제가 여러분들 단언할 수 있는 게 그 4일 동안 1분 자기소개 하나도 못 외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공계 친구들이라고 한다면 제가 여러분들이면 지금 자기소개서 준비, 그 다음에 이제 포트폴리오 준비, 플러스 인적성 준비, 면접 준비를 3분의 1씩 쪼개서 하고 있는지를 진짜 점검해 봐야 돼요. 그냥 제가 여기서 하고 있는 여러 클래스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저는 학원에 있는 사람이니까 제가 이걸 얼마나 강조하는데, 그리고 이걸 강조해서 좋은 성과가 난다라고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제 학생이다 생각하고 전달드린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자가점검 해봤으면 좋겠어. 여러분들 선생님 저는 면접 그동안 4번 봤는데 아무 걱정 없습니다. 이 정도면 근거가 있는 자신감이겠지만 그냥 근거 없이 자신감 있거나 아니 서류 합격도 안 했는데 무슨 면접이에요는 주요 이공계 직무를 노리는 학생들, 특히 3전 DS를 가고 싶다 이러는데 만약 그런 식으로 접근한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폭탄 돌리기도 이런 폭탄 돌리기가 없습니다. 여러분 삼성 임원 면접 엄청 어려워요. 제가 여기 삼성 면접반 하거든요. 여기서 진짜 어려워. 근데 여러분들 그걸 원기옥을 모아서 내가 한 방에 한다. 저는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이건 제 강의를 들어라든가 이거랑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면접 준비를 여러분들 자가학습, 요즘에 유튜브 책도 많고 되게 많잖아요. 그죠? 자가학습, 여러분들 오프라인 스터디, 중기반 스터디 하라는 의미였고요. 그 다음에 예비적 성격은 제가 뒤에 한 번 더 설명을 하겠지만 이공계 분들은 이제 자격 요건이 갖춰지는 4학년 2학기가 딱 돼서 이제 졸업을 앞두고 있다라고 하면 어설프게 이번 6개월은 데모 버전이고 내년 내가 딱 졸업하고 딱 갇혀가지고 이거는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투트랙 이번에도 열심히 하고 정 안 되면 쌓아서 내년까지 노리는 건 문과 직무가 하는 거고요. 이공계는 이 생각을 가지면 가질수록 서류 합격률과 여러분들 최종 합격에서 멀어진다고 저는 진단하는 게 현실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4학년 2학기에서 졸업 예정자 신분을 딱 갖춘 그 순간부터는 여러분들에겐 예비적 성격은 없다라고 보시는 게 맞는데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이제 어떤 선배도 그렇게 갔기 때문에 내가 일단 이번에는 대충 자소서 쓰는 걸로 연습을 한번 해보고 그리고 나선 1, 2월에 원기옥을 모아서 상반기 그거는 여러분들 지나치게 낙관하는 것이죠. 그죠? 여러분들 취업의 넥스트란 없습니다. 이 공개 직무에서.
자, 여기까지인데, 근데 여러분들한테 이제 지금부터는 여기까지는 제 전체적인 조망이었고, 지금부터는 이제 하나하나씩 여러분들한테 여기서 나왔었던 워딩을 포함해 이슈를 잘게 쪼개서 제 견해를 한번 정확히 또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자, 여기 앞에 보시면은 결국 여러분들 범문과는 뭐 실질적인 업무 경험이 필요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주요 키워드들을 좀 더 상세히 설명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볼게요. 자, 이슈 첫 번째, 이슈 계속 쫙 나올 겁니다, 여러분들. 딱 공통도 있을 거고 이공계 것도 있을 거고 그럴 것입니다. 자, 문과 제가 실질적인 업무 경험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여러분들, 그죠? 근데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이 오해할 수 있는 게 그 익히 들었던 인턴을 한번 하면 되겠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여지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일단 절반은 맞는 말입니다. 인턴이든 계약직이든 파견직이 됐든 어떤 형태로든 업무 경험을 할 필요가 있다. 서류 합격률을 그다음에 최종 합격에서 큰 차이가 난다라는 의미이긴 한데 제가 어쨌든 간 실질적이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이 실질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세 가지. 자, 첫 번째는 일단 여러분들 기업 입장에 생각을 해보면 내가 포스코 인사 담당자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LG U+에서 인턴을 한 거야. 여러분들 이게 큰 가치가 가져진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혹시? 물론 없는 것보다 훨씬 낫기 때문에 당연히 맥락 설명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문과면 예를 들어 마케팅 같은 경우도 거기서 사실은 내가 어떤 행위를 했다 이런 거. 근데 생각보다 그런 사람들이 시장에 지금 많다는 거고 아까 말한 채용기만 되게 적잖아요. 그럼 최종 다 그 경험 있는 사람들이 픽되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넘어서는 그냥 단순히 그냥 그렇게 그냥 저 마케팅에 뭐 4주 했었는데요. 이걸 넘어서려면 첫째 조건은 기업에서 일을 하기보단 컨설팅사나 에이전시나 대행사 업무 경험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어느 직무? 기획, 전략, 인사, 재무, MD, 마케팅, 영업 지원. 이쪽 직무 여러분 생각을 해봐. 컨설팅사는 뭐냐면 고객사가 되게 많은 거예요. 고객사가 많은 상태에서 그 고객사한테 맞춰가지고 LG화학 것도 한번 해보고 조그만 개발사 것도 해보고 그래서 기획을 지속적으로 해가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포트폴리오가 완성돼요. 저는 뭐뭐뭐를 해봤다 이렇게. 이런 설명이 여러분들이 그 직무를 진짜 로열티 있게 바라보고 진짜 현장을 이해한 걸로 평가받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그렇기 때문에 4주 있으니까 안심? 뭐 여러분들의 스펙이 특정 대학교의 특정 전공의 특정 학점 막 굉장히 고고고 뭐 이렇다라고 하면 제가 모르겠지만 그냥 일반적이라는 전제에서 놓고 봤을 때 일단 실질적인 업무 경험의 첫 번째는 대행사, 에이전시 같은 곳. 즉 인사 컨설팅사나 여러분들 마케팅도 보면 에이전시들 되게 많잖아요, 그죠? 그런 데서의 업무 경험이 있는 친구들을 그냥 단순히 저 4주 체험했습니다가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지금 점점 없어지고 있다가 하나 있고요. 근데 내가 마음 먹는다 그래서 글로벌 에이전시나 혹은 로컬 에이전시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럼 인턴이나 계약직으로 내려온다는 전제에서 보면 여기에 실제는 또 두 번째 의미가 있는 겁니다. 기간이 길어야 되겠다. 여러분들 예전 같으면은 흔적만 있어도 합격한다라고 했던 시기가 있어요.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들 제가 흔적 기반으로 취업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제가 CJ 제일제당에서 제가 이 인턴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4주 인턴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만두 공장에서 인사팀 인턴을 했는데 제가 그때 배웠던 것은 만두의 생산 과정, 그 다음에 만두에서 발생되는 부산물을 어떻게 처리하는가, 인사팀인데, 그리고 이 큰 공장에서 문서의 파쇄는 어떻게 하는가, 그 다음에 청소를 할 땐 어떤 식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하는가, 이런 것들 위주로 배우고 퇴사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때는 되게 효과적이었던 거예요. 재성이 CJ 제일제당에서 4주나 인사직무 인턴을 했다니. 인데 지금 여러분들 만약 인사나 재무에서 지금 저 같은 논리로 대응을 하는 순간 아마 좋은 기업을 가긴 굉장히 어려워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옆에 누가 앉아있냐면 저는 딜로이트에서 고객사 4개를 상대하면서 거기에 조직 제도를 바꿨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거든. 그러면 그냥 인턴 4주 대강 한 해와 옆에 대기업을 대상으로 제가 나름 그 컨설팅 제안서를 만들 때 어떤 효과를 했습니다. 이 두 개의 싸움에서 이겨낼 방법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 그래서 그게 하나 있는 것이죠. 뭐 그래서 하여튼 그게 하나 있고, 그리고 업무 기간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업무 기간도 4주, 8주에서 간단히 뭐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게 아니라 요즘에 합격하는 친구들 놓고 보면 6개월, 7개월, 4개월 되게 많습니다. 왜냐면 그게 바로 업무를 그래도 이 사람이 나름 로열티를 가지고 임했고 어느 정도 직무적 영향을 길렀다라는 증명 사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럴 수 있잖아요. 제가 4주짜리 하나가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해요? 라고 하면 복합 인턴이 마지막으로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복합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인턴 하나가 있는데 짧아. 그러면 이걸 더 연장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비슷한 길이의 다른 형태의 인턴 하나가 있어서 최소한 여러분들이 삼성, LG, 현대에서 문과 직무에서 승부를 보려면 최소한 저 에이전시에서 8주간 일하면서 어떻게 했어요?
혹은 지금 5개월간 제가 하면서 3년 수정 다 겪었어요. 제가 4주짜리 하나 6주짜리 하나 하면서 나름 성과를 냈어요 라고 하는 이 로직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물론 그 기회 얻는 게 쉽냐라고 하는 질문 하실 수 있는데 지금 어쨌든 간에 저는 대기업 취업이라고 하는 중견기업도 아닌 주요 대기업 취업이라고 놓고 본다면 이 정도가 형성되지 않으면 지금 면접생의 경쟁력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 떨어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여러 가지 판단의 또 기준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아까 제가 문과분들한테 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교육의 중요성. 근데 교육이라고 하는 걸 혹시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뭐 저도 잘 알고 있지만 아는 분들도 있지만 뭐 직무 캠프 같은 거 있잖아요, 그죠? 뭐 그런 거 진행하는 거 그런 거를 얘기하는 거라면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제가 여기서 말하는 교육은 뭐냐면 실제 실무자가 듣는 교육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저도 입사를 하면 예를 들어 포스코에 내가 입사를 했어 옛날에. 그러면 포스코에서 저한테 다 가르쳐주지는 않을 거잖아요. 선배들도 얼마나 바쁘신데. 그래서 내 말을 잘 안 들어. 그러니까 가르쳐준다 그러고 6일 뒤에 가르쳐주고 막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다른 걸 가르쳐줘요. 내가 물어본 건 이건데. 그러니까 엄청 바쁘시니까 그런 거잖아.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 계속 교육을 보냅니다. 첫 번째 책임 회피고요. 두 번째는 알아서 성장해서 오라. 그래서 크게 두 군데를 보내. 첫 번째는 뭐냐면 그 직무와 관련된 협회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인사 같은 경우에 인사관리협회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해외영업관이나 통관 쪽은 무역협회 같은 데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실무자 관련 교육을 들으면서 진행하는 경우가 있다. 이게 첫 번째고, 근데 대부분의 80% 이상의 직무는 이런 협회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 한국생산성본부 같은 직무 전문 교육기관이 있어. 그리고 한국능률협회 같은 데서도 직무교육을 진행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진행을 시키는 겁니다. 몇 년 차한테? 1에서 3년 차들한테. 그러면 1에서 3년 차들한테 이걸 왜 시키겠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좀 다른 그 직무의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지도 조금 알아보고 그리고 네가 좀 여러 사례 학습해서 성장해서 와라 라고 하는 의도인 거죠. 근데 이 교육을 여러분들 나름 인턴도 했고 많이 자격이 갖춰졌다는 전제에서 놓고 본다면 실제 실무자들, 특히 초급 실무자들은 어떤 식의 고민이 있고 그분들은 어떤 식으로 업무를 접근하고 또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를 선배를 통해서 아름아름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과정을 통해서 배웠다라고 하는 여러분들의 정확한 로직이 필요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문과의 대부분 직무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 직무 전문 교육기관에서 진행되는 직무 교육에 대해서도 유료도 있고 무료도 있고 굉장히 섞여 있습니다. 단순히 포럼으로 참여할 수도 있는 거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는 여기 해커스도 어떻게 보면 취업 관련 사설 교육기관인 거잖아. 그러니까 이런 데서 주최하는 것도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활동들이 많아요. 내가 그러니까 해커스니까 그제? 근데 실제로 여러분들 이력에 쓰려면 그리고 제가 말이죠 다음과 같이 능동적으로 학습했습니다 라고 하려면 직접적인 직무 전문 교육기관을 언급하셔야 된다라는 이 부분도 함께 내용을 전달 드립니다.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시면 되겠어요. 개인 메일로. 그게 뭐예요? 이거 들으면 되는 거예요? 제가 그거에 대한 답변을 해드리겠다 인 겁니다. 자, 세 번째 이제 이과 쪽으로 넘어와서 보는데 사실 이거는 이과나 저것까지 포함하는 거라고 봅니다. 굉장히 준비도가 잘 돼 있는 문과 학생들. 그러니까 완전 뉴비에어가 아닌 학생들도 많잖아요. 우리가 취업 보면은 저 나름 경험 좀 했고 아예 못할 건 아닌데 뭐 어느 정도 수준을 가기 위해서 취업 준비하는 사람들도 되게 많습니다. 자, 그분들을 모두 포함해서 아까 제가 균형 있는 준비라고 했는데 이걸 좀 더 상세히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거 잘 보시면 저 사람이 왜 저렇게 생각하는지 이해하실 것이라고 봅니다. 자, 여러분들 이거 한번 보시면 혹시 채팅창이 뭐 있나 제가 한번 보고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최종 합격자 평균의 데이터 재학생들 중에 다행히 226명이죠? 최종 불합격자 몇 명? 21명. 이게 바뀌었으면 제가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겠다, 그죠? 정말 다행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면 컨설팅사에서 8주 정도 인턴을 했고 대기업에서 영업 인턴을 4주 정도 했는데 봐봐 여러분들 이런 분들이 있다니까? 그지? 여기서 컨설팅 제도를 더해서 인턴 경험을 늘리는 게 좋은 건가요?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한, 제가 이거 왜냐면 질문이 이거였거든. 그러니까 일단은 여러분들 지금 90%의 학생들은 부럽다일 겁니다. 그죠? 세상에 컨설팅사 8주만 이렇게. 일단 대단하게 열심히 잘 사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는 대기업 영업 인턴 4주를 언제 했냐가 되게 중요해 보입니다. 최근 3달 내에 만약에 진행된 게 대기업 인턴이셨다고 하면 전 추가적인 컨설팅 인턴은 필요 없어 보입니다. 다만 지금 시점에서 종료 시점이 4월, 5월 이전인 거예요. 그 3달 동안 하신 거, 4주 동안 하신 게. 그러면 컨설팅사 경험을 쌓아 나가면서 그러면서 복합적으로 역량을 어필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일단은 굉장히
대단하시네요. 네. 맞습니다. 여기 다른 분들도 여기 있었는데, 그러니까 여기 한 친구도 얘기하신 게 채팅창에 대기업 인턴한 저보다 컨설팅이나 대행사 일하는 친구가 바로 마케팅 신입으로 들어간다. 근데 이게 마케팅만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마케팅만이 아니고 인사, 재무, 기획, 전략 다 마찬가지, MD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게 굉장히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이기는 하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자,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이 앞에 주제가 뭐였죠? 균형 있는 준비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랑 이제 어떻게 인연이 되는 학생들은 제가 이걸 가지고 엄청 뭐라고 할 거고 11월까지 그렇지 않은 분들도 스스로 채찍질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보면 제가 이거 통계내는 걸 되게 좋아해요. 왜냐면 이래야 이제 제가 앞으로 뭘 준비해야 되겠다 이런 판단을 하기에 굉장히 쉽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걸 되게 좋아하는데 최종 합격자는 4.98, 2.01, 62.6, 4.01, 0.0, 12.1%인 거예요. 그래서 이걸 설명드리면 위에는 면접관 횟수야. 면접관 횟수. 그러니까 최종 불합격자 애들도 면접에 4.98개 갔고요. 불합격자 애들 4.01개 갔어요. 누구 기준에서? 어쨌든 재학생 기준에선.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시면 최종 합격을 했냐? 불합격을 했냐 해서 면접을 간 횟수가 이거 0.97 차이 난다? 이거는 숫자 차이까지 감안을 해야죠. 큰 차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리고 이건 계속 반복돼서 목격되고 있는 부분이 비슷합니다. 근데 문제는 다 떨어진 거야. 빵! 최종 결과물이. 근데 저쪽 그룹은 지금 어떤 거예요? 2.01개인 겁니다. 산술적으로 보면 중복 합격을 했다라는 것이죠. 뭐 골라가는 사람들도 많았겠죠. 이거 다 붙은 애들도 있었던 거예요. 저 학생들 중에 뭐 4개 면접 보면 4개 붙는 애들도 있습니다. 당연히 학생들 중에. 그런 다. 왜 그런 게 발생하겠어요? 일단 면접을 가서 그 다음 전형으로 갈 확률이 이 친구들은 62.6%, 이 친구는 12%밖에 안 되니까 될 리가 있나? 인 거지. 여러분들 생각해보면 제가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하거든요. 서류 전형이랑 인적성이 허망하다고 어느 순간 되면. 여기 특히 이제 뉴비분들도 있을 거고 치열하게 고민했던 분들 다 섞여 있을 건데 취업을 좀 하다 보면 서류 쓰고 그 자소서 쓰고 그다음에 인적성 보는 거 있잖아. 이게 허망해. 왜냐하면 사실 면접을 7개 간다 그래서 최종 합격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면접 2개 가도 사실 그 중에 하나가 온전히 내 거가 되면은 사실은 또 붙는 게 취업입니다. 그러니까 딱히 면접을 가는 횟수랑 최종 합격이 연관이 안 되다 보니까 내가 지금 요 면접 한두 개 더 가려고 또 그 7개 서류 합격한 거 중엔 글 이상학교 써도 내가 A 대학교를 나와서 붙은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되게 허망한 거야, 이 과정까지가. 그래서 여기까지는 스스로 납득이 되는 거예요. 어떤 거? 약간 조금 사회 탓도 좀 하고 약간 좀 이 분위기 탓도 좀 하고 그 다음에 옆에 애도 그러니까 인데 어디서 확 달라지고 온전히 내가 소위 말해 그 책임을 몸빵으로 느끼게 되냐면 면접 단계예요. 왜냐면 여기서 떨어진 건 답이 없거든. 어느 정도 기회를 부여받았음에도 전혀. 삼성전자 DS에서 진짜 준 거야. 그 4배수에 갔어. 근데 그걸 떨어졌어. 그 전에 떨어진 거는 절치부심이라는 단어까지 나오는데 면접에 떨어져 버리면 여러분들 온갖 오해와 이상한 생각이 여러분들을 지배하게 되는 경우가 많죠. 제 학생들 중에 베스트와 월스트 사례가 약간 이랬던 것 같습니다. 인천 최상위 사립대, 그죠? 어딘지 알죠?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교 중 한 곳이죠. 자, 인천 최상위 사립대 경제금융학 전공이었던 거야. 근데 학점이 3.93, 얼마나 훌륭합니까, 그죠? 정말 훌륭한 학생입니다. 정말 성실했고 정말 이렇게 조용조용히 열심히. 근데 이 친구가 아무리 그래도 취업의 현실은 냉정한 것이죠. 그래서 서류 합격이 2승 3위 3패가 난 거예요. 진짜 잘 썼거든, 글도. 그러니까 허망하죠, 그죠? 이 친구 입장에선. 근데 이 친구가 하나 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놓고 보면 8월 9월서부터 면접 준비를 한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면접을 원샷 원킬로 끝내는 거 외에는 살아남는 방법이 없다는 거에 동의를 해준 거지. 그래서 현대자동차그룹의 탑7 계열사 중 한 곳의 재경 직무에 한 방에 들어갔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 제일 베스트고 수많은 월스트들 여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서울 중상위 사립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정도 레벨의 대학에 기계공학이 3.78이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서류 합격이 엄청 많이 돼. 13승 9패야. 근데 뭐 중복돼서 안 가는 거 하나, 그 다음에 내가 가기 싫은 회사 하나, 이렇게 해서 6개를 갔어요. 그 중에 하나는 걸리겠지. 떨어지는 건 순식간이에요, 여러분들. 극단적 사례 같아 보이죠? 점층적으로 굉장히 학생들이 많이 이 사이에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9월인데 면접을 맞아 면접도 걱정이지. 그렇네. 좀 면접도 무섭네. 만약에 이 형태라고 한다면 이공계뿐만 아니라 진짜 이번에 하고 싶은 문과분들도 접근을 저는 매우 잘못하고 있는 거다. 여러분들 그렇게 약간 우리 소위 제가 한마디만 조금 좀 시니컬하게 얘기하면 멍 때리고 있다가 카카오에서 기회를 만약에 준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끝까지 끌고 갈 생각을 해야 되는 거거든, 우리는. 취업의 기회를 많이 부여받을 생각보단 부여받은 기회를 갖다가
최종 결과를 만들어내는 형태의 전략이 필요한데 이걸 폭탄 돌리기를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를 지금 길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합격자들 저랑 랩업할 거잖아요. 특히 이공계 애들은 95.5%가 그때 면접 잘 볼 거예요. 어차피 면접 한번 갔으니까. 딱히 그 외의 얘기가 안 나와요. 그때 내가 인적성을 잘 볼 걸. 이런 얘기가 최종 웹업 단계에서 잘 안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후회가 남기면 안 되겠지. 그리고 내가 추가적인 이해를 위해서 내가 이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물론 저는 법대생이었고 저는 저희 학교를 굉장히 사랑하긴 하지만 이상한 친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법대생은 법대에는 굉장히 독특한 사고 그리고 굉장히 학교에 오래 머무시는 분들도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가끔 학교에 보면 이렇게 책 들고 진짜로 책 들고 돌아다니시고 책을 거꾸로 들고 이렇게 돌아다니시는 분들도 있고 막 그래요. 그래서 다소 이상한 친구들이 있었지만 보통의 경우에는 이런 친구들을 같이 지내면 안 되죠. 여러분 이거 한번 볼까요? 물론 제 친구들 중에 이런 친구들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 친구들 중에도 준영아 너 갑자기 저를 보면서 너의 성격은 무엇이니? 뭐 이렇게. 근데 일반적으로는 잘 없지 않나요? 그죠? 준영아 너의 성격은 무엇이니? 그리고 이제 술을 한잔 한 거예요. 술을 한잔 했는데 야 우리 오늘 한번 제대로 한번 닭갈비랑 술을 먹었다. 자 오늘 닭갈비 술 자리에서 느낀 점을 한 가지 얘기해주고 나중에 네가 하고 싶은 MD 업무와의 연관성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겠니? 라고 하는 다소 이상한 친구들. 여러분들 주변에 지금 떠오르는 친구가 있다면 손절을 해야 되겠다, 그죠? 그리고 다 식사가 끝나는데 우리 돌아가면서 마지막 할 말 있니? 라고 한다거나. 제가 이 얘기를 지금 왜 했을까요? 이게 일상생활에서는 전혀 살펴볼 수가 없는 건데 면접 질문 탑 1, 2, 3입니다. 성격 물어보고 느낀 점 얘기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할 말 있니? 제가 그래서 학생들이 아무리 힘들다 그래도 제가 0.1도 용납하지 못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저는 평소에 말을 잘해서 면접 걱정이 없어요와 저는 평소에 말을 못해서 면접을 못 볼 것 같아요에 대해선 제 그동안의 경험으론 0.1도 동의하지 않아요. 그건 여러분들 딱히 뭐 위해서라기보다 사실과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면접은 굉장히 고유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면접 문항 자체가 독특하고요. 이상한 바스트샷으로 화상으로 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섬처럼 앉아가지고 면접을 보기도 하고요. 혼자 보기도 하고 4대1로 8대4로 보기도 해요. 굉장히 특수한 문항과 특수한 상황을 평소의 말빨, 평소에 나의 어떤 발화 스타일, 여러분들 이것과 면접은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절대적 권한을 가진 슈퍼갑, 저는 면접관에 항상 그렇게 인지하거든요. 왜냐하면 되게 막 삼성에서 우리 면접 볼 때 권주정 88점, 뭐 저도 결국은 높은 점수를 받았으니까 포스코에 들어가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제가 하나하나 구조적으로 굉장히 잘 대응해서 붙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아마 절대적 권한을 가진 몇 분이 저를 엄청 좋게 본 거죠. 그러니까 포스코 인재상에도 맞고 인사팀에도 잘 맞아 보이는 거야. 안 나갈 것 같고. 잘못 판단하신 거죠? 자, 아무튼 그런 거야.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면접이라고 하는 것은 그 고유의 특성, 어필하셔야 되는 포인트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거를 평소 스타일로 대응한다? 제가 하나만 얘기하면 제가 이 얘기만 하고 다른 걸로 넘어가면 이런 게 좀 있는 것 같아. 제가 여러분들이 저를 지금 보면서 어떤 이미지와 그런 걸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옛날에 면접을 되게 잘 본다고 스스로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논리적으로 얘기를 잘하고 그런다. 근데 제가 33번 면접 중에 한 10번 이상을 보고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제가 면접이 초반에 1승 9패 막 이랬거든요. 다 떨어지는 거야. 내가 생각보다 좀 낫다고 생각했던 데까지. 그래서 이제 그냥 선배랑 두런두런 앉아가지고 나 이렇게 면접 보면 이렇게 말했는데도 심지어 말도 안 되는 애가 붙어서 뭐 이랬겠죠? 온갖 이제 뭐 사석이니까 이제 뭔가 막 울분을 담아서. 근데 저를 계속 보더니 그 선배가 저한테 이제 제가 편하게 얘기하면 근데 네 말이 다 맞는데 좀 현업자시니까 좀 솔직히 얘기하면 좀 싸가지 없어 보인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저한테. 근데 제가 그 기억이 엄청 강하게 남아있어요. 왜냐하면 생각해보면 면접을 그냥 면접이 무슨 스피치 대회냐는 거야. 사실 그분이 나를 잘 봐주셨으면 좋겠고 내가 살아온 과정을 이해해 줬으면 좋겠다인데 그냥 제가 말이죠 인사에 대해서 이렇게 하고 이거에만 신경 쓰다 보니까 컨텐츠 이미지의 불균형이 저는 이미 발생해버린 것이죠. 그래서 그 이후에 합격률이 조금 올라갔어요. 물론 뭐 다 떨어지고 그러긴 했지만 자 어쨌든 여러분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다. 이거를 면접 7일 전에 준비한다, 6일 전에 준비한다.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제가 지금 질문이 조금 여러분들이 있어서 여기 터치가 안 되구나. 자
제가 몇 개 질문들 제가 여러분들 좀 읽어드리고 진행을 하면 1년 미만의 중소기업 경력을 쓰면 손해이냐?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1년 미만의 중소기업 경력은 직무적 일관성만 있다라고 하면 대부분은 유리합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지원하고자 하는 1순위 직무와 그리고 여러분들이 희망하는 그 진짜 말씀하신 중소기업의 형태 이런 걸 고려했을 때 다소의 차이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쓰시는 게 유리하죠. 자 그리고 국내대 출신과 비교해 해외대 출신의 메리트가 많이 부족하냐? 제가 요거는 약간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은 게 해외대가 메리트가 발휘되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글로벌과 해외가 들어간 온갖 형태의 직무입니다. 그리고 해외대를 위한 전형도 따로 존재하죠. 그런 데 있어서는 압도적 우위를 가지시게 되는 거죠. 사실은 해외 영업 직무는 얼마 뽑지도 않는데 70% 이상의 해외대 학생들이 들어가니까. 제가 상사에서 있었잖아요. 그죠? 저 신입사원 40명 중에 28명이 다 미국대 출신들이었습니다. 저랑 몇 명만 로컬대였고요. 그러니까 그건 엄연한 현실이에요. 자, 그런데 만약에 그 직무가 아니다라고 하면 동일 레벨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저는 해외대가 국내보다 유리하다라고 느낀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기는 합니다. 제가 여기서 얘기해 드리는 건 그냥 일반적으로 봤을 때 동일 레벨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그냥 일반적 근거로 그렇게 놓고 봤을 때는 해외대가 유리할 것은 없다. 즉 메리트가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치열하게 같은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 해외대 분들이 가끔 그런 실수를 하는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한국식의 준비에 미흡한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치열하게 한국식의 면접과 한국식의 인적성에 익숙해져야 되는데 이 부분을 소홀히 하다 보면 한두 번의 기회가 날아가게 되고 그런 경우가 있다인 것입니다. 있죠? 네, 일단 이 정도이고 혹시 뭐 제가 지금 뛰어넘은 거 있을 수도 있으니까 남겨주시면 듣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좀 공통적인 주제 몇 가지로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자, 바로 제가 아까 설명했었던 투트랙, 그 다음에 예비적 성격 경계입니다. 이거는 바로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난 약간 이런 얘기를 오늘 좀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요거는 제 말을 좀 믿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문과는 졸업 시점 1년까지 특별한 서류 합격에 있어서 감가가 발생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놓고 봤을 때 저 개인이 경험했는데요. 그거는 반대도 있는 거야. 졸업하고 서류 합격률 높아지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근데 약간 일반적으로 봤을 때 문과가 2020년 2월에 졸업했는데 2021년 2월까지 서류 합격률이 점점 낮아진다? 이거는 굉장히 사실과 맞지 않습니다. 이거는 아니고 근데 이과는 전혀 얘기가 달라요. 여러분들. 이공계는 졸업 시점이 넘어간 시점서부터 눈에 띄는 서류 합격률 감가가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공계 분들 중에 제가 굳이 표현을 좀 하자면 어설프게 이번 4학년 2학기 때 졸업 예정 이 시점에서의 취업 준비를 뭐 예비적 성격 이렇게 가져갔다간 좋은 기회가 이미 흘러가고 있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딱히 인턴을 안 해도 된다는 전제 지금 그런 거잖아요. 그죠? 물론 여러분들 전공이 다르고 학교가 다른 거 인정하고 대신 일반적으로 문과에서 요구된 형태 무슨 교육을 압도적으로 들어야 되는 실습 하나 있으면 되는 거고 그 다음부터는 사실은 시장의 상황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시장 평가를 받아야 되는 거거든. 그럼 치열하게 자소 작성하고 면접 준비해서 그 픽을 받아야 되는데 진짜 이상하게 진행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뭐 하는 거지? 도대체 이 9월, 12월을 저렇게 보는 이유가 뭘까? 인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혹시 그렇지 않은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 였고요. 그래서 나는 이제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야. 자, 여기 문과분들 중에 그러니까 이공계는 일단 그렇죠? 제가 엄청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 엄청 뭐라 그러거든 학생들한테. 제가 학원식으로 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2번이 넘어가면 아무리 설명이 돼도 뭘까요? 내가 여러분들 자격증을 땄고요. 뭘 했고 했어. 그렇다고 해도 서류 합격률의 감가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거는 사실에 가깝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고요. 대신 문과는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이 보시면 2번이 넘어가도 즉 2번 하반기가 넘어가도 명확히 설명만 되시면 졸업 1년까지 문제가 지금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문과분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게 취업이 워낙 안 되고 제가 절망적이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여러분들 약간 어떻게든 낮춰서라도 들어가겠다 이런 생각이 있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또 낮춘다고 그 낮은 회사에서 또 여러분들 환영해 주는 것도 아니더라. 그렇기 때문에 정상적인 지원을 하시면서 투트랙 전략이 필요해요, 여러분들. 그래서 투트랙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는 게 맞아요라에 대한 질문은 또 개별적으로 하시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 보시면 정상적인 지원이라는 게 뭘까? 정상적인 지원? 하반기에 내가 설정한 목표는 다 지원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한 40개 쓰는 게 맞다 싶으면 이번에 내가 봐도 안 될 것 같아도 내가 지금 인사 경험 하나 제대로 된 것도 없는데 인사팀이 될까? 그거는 상관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회를 부여받았으면 사실 여러분들 시장에 적극적으로 어필하는 게 필요한 거고, 그거가 뭐가 동시에 필요한 거예요? 교육을 듣고 그 다음에 인턴을 지속적으로 탐색하는 게 필요한데, 문과분들 딱 단절이 일어난 경우가 많아요. 9월이 딱 된 거야. 그러면 이번 시즌에 나는 인턴을 구하고 교육을 듣는 건 11월 말까지는 끝났어. 그러고 나서 다소 형태를 알 수 없는 준비를 3달 걱정과 함께 진행을 하고서 11월에 그때 고민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예상대로 다 떨어졌네? 어떻게 하지? 그럼 12월 말이지? 1월이지? 설이지? 삼성 공고 뜨는 거야. 이 무한 루프가 반복된다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두 가지가 동시 진행돼야 돼. 9월이면 사실 여러분들 정상적으로 상반기를 이제 대응하기 위한 준비, 그 다음에 이번 하반기에 대한 대응 다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요거를 보시면 여러분들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을 좀 더 이해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다 공통적인 이슈가 나오게 될 겁니다. 자, 이슈 5번째는 반수생의 역습. 약간 그죠? 약간 이렇게 마블 영화의 부제목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이죠. 반수생의 역습. 근데 굉장히 좀 유의미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는 게 바로 저는 이 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수생. 여러분들 반수생이 그 대학 준비 때 반수생이 뭔지는 잘 알고 있죠, 그죠? 여러분들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취업에서 반수생은 요 두 부류를 얘기합니다. 1년 안쪽, 즉 9개월 정도 일하고 있는 사람이야, 지금. 그래서 면접 보는 시점에 10개월 정도 근무하고 있는 사람인 거죠, 반수생입니다. 그 다음에 1년 4개월 정도 근무하고 퇴사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퇴사한 상태에서 한 4개월이 지난 상태에서 지금 공채를 하는 사람들, 둘 다 반수생이다, 그죠? 제가 아까 분명히 여러분들 문과라는 전제에서 놓고 보는, 그래서 이공계도 이제 물론 마찬가지겠지만 사실 이 반수생과 관련돼서의 시장 선호도가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건 사실이다. 왜? 수시 채용이 확대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직무로까지 과정을 잘 설명한 사람을 뽑겠다와 사실 동일한 의미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현대자동차에서 수시 채용으로 바뀌면서 어떻게까지 벌어져요? 마케팅이? 옛날에 여러분들 현대자동차는 채용할 때 마케팅 영업 지원을 한 번에 250명씩 뽑고 이랬어요. 5년 전만 해도. 근데 여러분들 지금 어떻게 뽑는지 알죠? 현대자동차. 제네시스 마케팅을 따로 뽑아. 그러니까 마케팅만 쪼개도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아반떼 마케팅이랑 그건 굉장히 저는 충격적인 접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개인적인 의견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준중형급과 프리미엄급의 마케팅이 다르다 이거야. 그래서 네가 살아온 과정 중에 지금 적합하다고 증명하라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가장 모범적으로 수시채용을 해석하고 있는 현대자동차의 사례를 보더라도 여러분들 수시채용은 결국 내가 직무 전문성을 어떻게 쌓았냐, 이게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 이 반수생들만큼 그 설명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들 이 100여 명이 넘는 학생들을 놓고 반수생이 되라? 설마 그런 얘기는 아니겠지. 근데 그럴 고민을 할 필요가 있는 학생들이 또 분명히 있을 거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조기 퇴사 혹은 회사에 대한 충성도가 없는 거, 이 우려보다는 직무 전문가로서의 성장과 퍼포먼스가 높게 평가를 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초기부터 반수생 목표 적당하지 않아요. 취업 준비를 할 때는 일단 그 시즌에 몰입해서 준비를 하고, 다만 상황을 알 수 없기 때문에 플랜 B를 준비하는 투트랙 전략, 혹은 이번에 몰입하고 나서 이공계 분들은 11월쯤에 다시 한번 랩업하는, 이게 필요하지만 여러분들 여기 지금 뭐 현장까지 다 치면 한 120명이라 치고, 제 그동안의 경험으로 한 20-30% 정도의 학생들은 아마 이런 형태의 전략이 필요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따 제가 스펙에 대한 얘기 할 거예요. 학점 컷 이런 얘기도 제가 좀 하겠지만, 이제 다 미달되는 학생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지? 그래도 사람이 살다 보면 학점도 낮을 수도 있고 경험이 없을 수도 있고 지금 뭔가 심리적인, 멘탈적인 어떤 한계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럴 때는 이렇게 전략적 반수생이 되는 것도 좋을 수 있다. 이 사람들처럼 말이죠. 이 두 친구 다 저랑 지금 연락을 하고 있는 친구들입니다.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제 생일날 스타벅스 기프티콘 보내주는 그런 고마운 친구들, 스타벅스 계속 먹게끔 해주는. 대기업은 학교 이름 보나요? 제가 이따 설명을 할 건데, 대기업은 학교 이름을 명확히 보고 레벨 평가를 한다라고 보시는 게 정확한 진단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해외 인턴 1년 가까이 한 경우도 반수생이 해당된다. 그럼요. 너무 반수생이죠, 뭐. 국내 기업의 해외 법인이 2년간 근무한 적이 있는데 메리트가 있죠. 단 직무적으로 매우 제한되겠지만, 제가 이 대기업 해외 법인, 예를 들어서 제 친구들 중에서도 LG전자, 이란 법인 이런 데서 일했던 친구들이 사실은 해외와 관련된 직무에서는 서류 합격률이 매우 높으나 그 외에서는 사실상 서류 합격이 발생하지 않는 굉장히 이제 딱 분리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직무 설정을 잘 하셔야 되겠죠? 뭐 그렇습니다. 일단은.
여러분들이 보면 이렇게 결정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그러니까 지금은 9월은 여러 가능성을 놓고 좀 고민을 해봐야 되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친구는 보면 경기권 사립대 행정학과 나온 거예요. 훌륭한 학생이죠? 영업이 하고 싶었어. 근데 아르바이트 경험이 한 3개밖에 없는 거예요. 뭐 인턴이 있거나 일을 했거나 그런 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했던 기준에 좀 미달하잖아요. 열심히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인적성은 엄청 준비 잘했던 애거든. 근데 졸업 이후 이제 9개월, 10개월 되는데 다 안 되는 거야. 그러면 그때는 판단을 해야 될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지금 졸업 1년 넘은 분들 여기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친구가 직접 판매 업무를 엄청 하고 싶진 않았는데 거지. 하고 싶진 않았는데 사실 이거 되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구찌 판매 직무가 백화점이나 아울렛에서 그 판매 직무 있잖아요. 안내해주고. 저희 와이프도 엄청 좋아하는. 하여튼 이 판매 직무를 하고 싶었던 게 아니라 유리하다고 판단했던 거죠. 엄청나게 많은 고객을 만날 수도 있고, 그리고 이 자체가 CS의 정점에 있다라고 판단돼서 좋은 기회 얻어서 입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월급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돈도 생기고 영업 이해를 했는데, 그러니까 돈이 있으니까 뭐랄까? 몇십만 원짜리 교육 듣는 게 큰 부담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했던 그런 교육을 또 들었네? 그러니까 몇 달 지나니까 세상에 수만 명의 고객을 만난 사람이 되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온라인, 소위 말해 세일즈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교육으로 랩업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친구가 제일 가고 싶었던 H&B 스토어 쪽으로 전면 지원을 해서 최종 합격을 했다는 거예요. 밑에도 한번 보면 서울권 사립대 컴공, 뭐 사실 최고 스펙에 가까웠던 걸 얘기를 하는 거겠죠, 제가. 근데 이 친구는 프리세일즈나 IT 영업을 하고 싶었었거든. 근데 경험이 없이 졸업 이후 6개월 시점까지 불합격이 발생하는 거예요.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제가 아까 보면은 이공계는 사실은 졸업하고 나면 점점 감가가 눈에 띄게 발생하는데, 그러니까 이 친구가 제가 그 회사 이름을 밝히지 않은 것은 거의 열정페이의 끝, 열정페이의 끝 오브 끝이었습니다. 일을 그렇게 시키고 그 정도 월급을 주는 것은 맞지 않는 그런 기업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거기에 기회가 있어서 어쨌든 간에 인턴 계약직으로 들어갈 기회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엄청 고민을 했던 거야. 이걸 들어가게 되면 인적성 준비나 면접 준비 같은 걸 명확히 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고, 그리고 급여가 너무 말도 안 되는 거야. 이거는 거의 뭐 그냥 봉사 수준이고. 그래서 그 친구가 아마 저랑 얘기를 안 했으면 안 들어가려고 했었는데 제가 들어가라 그랬었거든요. 왜냐면 인생을 조금만 길게 봐도 거기 들어가가지고 어쨌든 간에 세일즈 같이 진행을 하는데 좀 역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특히 프로젝트 단위별로 업무를 하니까. 그래서 들어가서 4개월간 근무를 계속 하는 중에 지원서를 몇 개를 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LG CNS나 삼성 SDS, 제가 있었던 SK CNC 같은 주요 대기업 SI 업체를 넣었고 그중 한 곳에 이 업무 경험을 가지고 합격을 한 것이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사례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런 식으로 살아라가 아니라 이런 식으로 살아야 될 상황이 발생할 수도 이미 그런 상황이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진짜 제가 비율이 아마 맞을 거예요. 한 10명 중에 3명 정도는 사실 이렇게 하는 게 유리한데, 이런 방식으로 지금 뭔가 전략을 바꿔야 되는데 그냥 조금 무비판적으로 그냥 공채를 임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한번 생각해 보시라 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자, 저희 많이 쪼갠다 그랬죠? 이슈 하나 더 소개를 해보고자 합니다. 대기업 취업과 관련된 최소 자격 요건에 대한 얘기를 제가 좀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여러분들한테 취업 트렌드가 어떻고 굉장히 빡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걸 해야 한다. 그래서 이런 사례까지 있기 때문에 복합적으로 머리를 좀 써야 된다였다면, 일단 이건 조금 더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가 지금 뭔가 이제 취업의 성과를 내기 위해서 여러분들 요거를 제가 최대한 민감하지 않는 선에서 얘기를 해볼 테니까 한번 눈으로 보시면 제가 질문 뭐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험 정리는 했는데 면접 답변 방식이 어려운 것 같아요. 여러분들 면접 답변 방식이 어렵다라는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굉장히 어렵죠. 신입 지원자 나이 커트라인에 대한 질문인데 그게 여기 바로 나옵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아까 그 말씀하신 분 중에 어떤 인턴을 더 해야 되느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약간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최근 만약에 3개월 정도, 최근 3개월 내에 지금 영업 인턴 경험이 있으신 거라고 하면 동일한 수준의 인턴을 더 쌓는 것보다 지금 우리 학생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자기소개서랑 인적성이랑 면접 준비에 몰입하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제가 이거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뭐 민감하게 들으시면 또 민감하게 들으시는 거고요. 또 그렇지 않으면 전체적인 틀을 이해하는 그냥 제 개인의 견해 대신 지난 몇 년간의 저 나름의
경험, 그 다음에 최근에 합격해 불합격 사례, 그 다음에 통계적으로 이야기하는 걸 다 합쳐서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뭔가 슬래시 쳐져 있는 거 보니까 왠지 모는 문과 같고 모는 이과 같죠, 그죠? 네, 뭔가 되게 딱 봐도 헉 하는 건 다 문과일 것 같고, 그죠? 그나마 좀 숨통이 터지는 건, 트이는 건 이과일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상이 맞고요. 자, 학점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분들 너무 민감하게 듣지 마시고 제 견해를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여러분들이 제가 여기서 설명할 요 정도 학교 안에 들어오신다는 전제에서 이게 평균적인, 요 제가 말씀드릴 요 정도 대학에서 그냥 평균적인 수준의 대학이다라고 하시는 전제에서는 사실은 문과분들은 학점이 3.5 아래면 사실은 서울합격에서 엄청난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단 이거는 이 학교도 제가 분명히 저는 당당하게 여러분들 대기업은 면접에서 학교 평가가 이루어진다라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 학교 수준에 따라서의 다소 차이 있을 수 있다 정도 말씀드리겠지만 그냥 여러분들 대한민국에 한 20-30개 정도의 좋은 대학이 있고 그 중에 한 중간 정도 역할을 하는 대학이 뭔지 여러분들 그냥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지? 그 정도 대학에서 3.5 아래다 이러면 사실은 문과에서 지금 좋은 성과를 내는 사례를 발견할 수 있나에 대한 조금 의문은 있습니다. 이게 제 개인적 견해이고요. 근데 이공계는 훨씬 좀 컷이 널널한 것이죠. 이공계는 주요 전공이라는 전제에서는 3.2만 넘어도 충분한 자격 요건이 확보된다 생각합니다. 이게 게임으로 치면 최소 사양이고요. 근데 학점 탓을 안 하게 되는, 즉 여기서부터 떨어지는 건 학점 문제가 아닌 온전히 나의 문제인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바로 문과는 3.8, 이공계는 3.5.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이건 성립이 안 된다는 거예요. 동일 학교의 동일 전공인데 3.83이 유리하고 3.67은 취업에서 전적으로 불리하다? 여러분들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 개인의 견해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는 좀 신경 쓸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들의 학교 레벨에 따라서 진폭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 좀 그것만 설명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나이에 대한 얘기가 있고 여러분들 이 질문이 나올 것 같아서 저도 준비를 했는데요. 여러분들 우리가 통계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보는 통계가 있는데 제가 그냥 신뢰하는 몇 개의 통계를 보면 결국은 신입사원들의 이 나이가 만 기준으로 여성분들 26에서 27세인 거고 남자분들 28에서 29세인 거거든요. 지금 이게 한국 나이로 지금 몇 살이야? 여자 27, 남자 29에서 30이 평균입니다. 평균. 여러분 실제로 신입사원 들어가시면 30 넘는 분들 엄청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나이로 일단 뭔가 대기업 전형을 논하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효율적이진 않다고 봅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기업에 대한 불신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저도 기업을 다 믿지는 않거든요. 기업의 어떤 워딩을. 근데 기업에서 나이가 중요하지 않다는 워딩은 진심이에요. 여러분들 그게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들어가면 나이 많은 상사 있을까 봐? 그러면 진짜 나이 어린 애들만, 학생들만 뽑아야 되는 거지. 왜 29은 왜 뽑고? 여러분들 필요하다고 판단되니까 뽑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에 따른 감가, 이거는 제가 인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이거는 엄청 예민합니다. 졸업 시점, 제가 계속 얘기하죠, 여러분들.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물리적 나이가 24이야. 근데 졸업하고 1년 6개월 지났어요. 근데 내가 나이가 29이야. 근데 맥락 설명이 가능한 상태에서 어쨌든 커리어를 끌고 와서 지금 굉장히 역량 있는 전략적 반수생이 된 거예요. 29살이 150배 유리해요, 여러분들. 나이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나이가 많은데 그러면 남자분들 32 이상, 여성분들 30 이상이면 저랑 개인적으로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다 정도로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이공계 6개월 넘는다, 졸업하고 6개월 넘는다, 이거는 나이 문제로 뛰어넘는 심각한 문제가 되고 문과도 마찬가지긴 합니다. 맥락 설명 없는 기간 중요하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어학은 여러분들 이게 뭔지 아마 아실 겁니다. 그죠? 이 한계가 뭘까요? 우리 앞에 앉아 있는 학생. 영어 중에 뭐? 아, 맞습니다. 네, 답변 잘하셨습니다. 네. 자, 어학이 뭐 있나요, 그죠? 토익 시험하고 말하기 시험 두 가지였습니다. 근데 사실 이공계 분들은 물론 그 어학은 고고익선 다다익선이에요. 근데 HSK도 있으면 좋고 다 좋아. 그게 왜 안 좋습니까? 그죠? 근데 지금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닌 거잖아요. 그지? 합격의 충분 요건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면 저는 이공계가 토익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있으면 면접 끝까지 유리함을 끌고 갈 수 있다는 측면에서 추천을 하고 싶긴 하나 뭐 제가 이런 게 좀 민감해서 라이브가 항상 제가 그런데 뭐 예를 들어서 뭐 735점 이런 토익 점수가 있는 것보단 그냥 오픽하고 토스를 최대치. 그래서 이공계 요즘 삼성 현차 들어가는 친구들이 이공계도 오픽 AL 그 다음에 토스 8급이 많은 이유가 사실 몰입해서 그것도 학습처럼 뚫어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체를 여러분들 그런 거 있죠? 토스 6급
오픽 IM23를 컷으로 잡는 거는 좀 옛날 기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면접 가면 다 7급이 많을 거다 이거고, 문과는 얘기가 좀 다릅니다. 문과는 이 반대로 저한테 얘기를 하셔야 되는 게 토익이 뭐 안 쓰는 데도 좀 있고, 그 다음에 써도 평가에 반영이 잘 안 된다고 하는데 토익을 꼭 봐야 되나요? 인데 그럼 이 반례가 가능한 거야. 그 수많은 그 문과 합격자들은 왜 97%는 900 이상의 토익 점수가 있을까? 그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게 설명이 되려면 왜 걔들은 있을까가 설명돼야 되거든? 근데 걔들은 왜 그걸 가지고 있냐면, 그분들은, 합격자분들은 왜 그걸 가지고 계시냐면, 사실은 면접에서의 후광 효과를 결코 무시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만약에 우리나라 대한민국 채용에서 토익을 쓰지 않는 그 순간이 온다라고 하면 제가 뭐 정말 미친 사람도 아니고 왜 내가 토익을 강조하겠어요, 그죠? 근데 기입을 여전히 70% 이상의 기업이 한다는 것에 주목을 해본다면, 내가 MD 면접을 가서 본 거야. 이번에 롯데 면접을 갔는데 나는 토익 점수가 없는데 옆에 가면 꼭 있다, 여러분들. 990 있어요, 여러분들. 990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종합평가가 이루어지잖아요, 면접은. 여러분들 토익 점수에 있는 사람들을 면접관이 어떻게 바라볼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문과는 무조건 고고익선인데 그래도 선을 정해달라 이러면 저 개인적으로는 토익은 900을 넘기는 게 저는 정상적인 흐름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너무 이렇게 막 그렇게 욕하지 말고, 눈으로 욕하지 마시고,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토스랑 오픽은 고고익선입니다. 만점자가 너무 많습니다. 만점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선을 정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게 제 개인 견해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학교에 대해서만 제가 얘기를 드리면 이것도 오해가 없으셔야 됩니다. 사실은 제가 말씀드리는 이 학교 라이너에 들어오지 않는 학교에서도 충분히 좋은 성과를 내는 굉장히 훌륭한 학생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진짜 있습니다. 현대자동차에도 여기서 훨씬 벗어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충분히 합격자가 있고요. 다만 그런 친구들은 이제 군계일학인 거잖아요. 치열하게 자기가 또 고민해서 이런 친구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놓고 봤을 땐 내가 문과다, 근데 이번에 대기업을 지원하겠다 이러면 일단 우리가 일반적인 기준에서 전국대학에 30개 안에는 좀 안정적으로 들어와야 저는 좋은 성과가 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공계 분들은 한 40개 정도.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되게 쉽죠. 30개라면 서울과 뭐 경기 인근에서 한 25개 안팎, 그 다음에 지방에서 한 5개 안팎, 이 정도 대학들이 경쟁력 있는 대학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죠? 지역에서. 그래서 그렇게 보시고 근데 제가 봤을 때 여기서 훨씬 미달합니다, 혹은 여기서 제가 상위 티어입니다, 이러면 사실 제가 말씀했던 기준의 변폭이 발생할 수 있겠죠. 개인적인 질문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건 약간 이것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이게 좀 그런데 대기업 취업이 안 맞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대기업 취업에 몰입하지 않고 다른 걸 하는 게 개인의 인생을 위해서 더 좋은 경우도 있거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판단을 여러분들이 한번 하실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생각을 해서 전달을 드려 봤습니다. 여기 요 학생들도 그 얘기하시더라고요. 여기도 대기업은 토익이 필수가 아니라고 했는데 합격자는 거의 토익 같은 거 높던데 뭐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이거 설명 중간만 들으신 상태였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공계는 특별히 민감도가 떨어지는데 문과는 뭐. 그러니까 저도 참 지금 여러분들 제가 학교가 제가 부산 사람이거든요, 여러분들. 제가 부산 사람이고 제가 부산 토박이에 가까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이 딱 서울 사람 같죠? 네, 네. 싹 고친 거고요. 네, 저는 부산 해운대 토박이고 부산대학교 법학과를 졸업을 한 케이스입니다. 저란 사람 자체가. 그래서 제가 지금 그래서 제가 제 스펙이 어땠냐면 제가 학점이 3.07이었고요. 토익이. 저거 학점이. 그쵸? 여러분들, 제가 도대체 어떻게 포스코를 갔을까 그런 생각이 드셨을 겁니다. 네. 토익이 945였고, 그 다음에 그때 스피킹 시험 마케팅 그건 제가 만점이었고, 그 상태에서 CJ 제일제당 인사인턴 4주짜리 가지고 제가 취업에 뛰어들었던 거예요. 저 나름대로는. 근데 지금이었으면 제가 합격을 못했다에 제가 가진 모든 경력을 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운 좋게 합격했었다, 그 다음에 뭐 예전이 쉬웠다 이 얘기를 넘어서서 지금 여러분들이 들었을 때 제 경력이 아마 학교, 그 다음에 전공 아마 감이 있으실 거예요. 약간 이런 느낌의 사람이었겠구나. 근데 지금의 저라면 지금 취업에서 내가 인사팀을 쓴다라는 거에 있어서는 저는 그런 결정을 안 했거나 아니면은 좀 다르게 살았거나 그랬을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민감하지만 좀 드리는 이유는 불과 몇 년 사이에 변화된 이 폭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울었다니까요. 3.07이 포스코 인사팀을 들어가다니. 이래서 진짜 내가 그때 우리 와이프랑 이제 어떤 얘기를 했냐면 내가 진짜 포스코에서 나한테 쌍욕을 하고 돌을 던져도 내가 평생 충성을 다하겠다 였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3달 정도 욕을 먹으니까 탈출이 제일 목표, 그 다음에 회사를 안 다니는 게 제2 목표 뭐 이렇게 되더라고요. 자, 아무튼 여러분들 여기까지 제가 설명을 좀 드려봤고요. 자, 그다음 이슈 6번째에 대한 얘기까지 해서 조금 다양한 얘기, 저는 오늘 뭔가 다양한 얘기를 좀 하고 싶었습니다. 자, 제가 우리 질문 하나만 좀 얘기하고 나머지 쫙 진행을 해볼게요. 어떤 질문이 있었냐면 이공계 배경으로 기술 마케팅이나 해외 영업 쪽 지원하는 경우는 문과보다 조건이 좋을까요? 근데 요거는 100% 그렇다고 보기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마케팅이라는 단어 자체가 들어갔을 땐 어떻게든 마케팅은 공모전, 그 다음에 이 마케팅과 관련된 기본적 이론 이해라고 하는 부분을 충족시켜야 되는데 그냥 기술적 우위만 가지고 들어갔다간 또 기술적 이해도가 높은 문과 학생들이 시장이 많거든.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우위라고 보기엔 좀 어렵다인 거고, 학점컷과 같은 경우는 전공학점이냐라고 하면 총괄학점으로 보시는 게 더 일반적이죠. 근데 이 갭이 큰 경우에는 재검토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마스크 때문에 숨이 잘 안 쉬어지네요. 네. 자, 그 다음 이슈는 바로 볼륨 확보의 중요성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거 한번 보실까요? 이거 한번. 여러분들 그 문과분들은 나중에 에스티메이션 면접 많이 봅니다. 추정 면접이죠. 숫자를 딱 던져주고 뭘 것 같음? 이렇게 물어보면 이걸 것 같습니다 해가지고 떨어지고 붙고 하는 그런 거 많이 봅니다. 에스티메이션 면접이다 생각을 하고 지금 한 5초 정도 여러분들 분명히 주제는 뭐였어요? 뭔가 볼륨 확보의 중요성이고 인문계, 이공계 최종값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제가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을 수 있겠지만 제가 답을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사람 좀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제가 진짜 숫자 내는 걸 되게 좋아해요. 왜냐하면 저게 없으면 내가 일단 감이 잘 안 잡히는 게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이번 다음 시즌에 뭘 강의해야 되고 무슨 책을 써야 되고 약간 이런 거예요. 그래서 숫자 내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내가 1대1로 지도했던 학생들 3달 이상 진행한 그 학생들이 그 하반기 상반기 한 반기가 있을 거잖아요. 그때 몇 개 썼냐의 평균치를 내가 세본 거야. 그러니까 내 학생들, 이건 순수하게 제 학생들인 것입니다. 그랬더니 인문계 학생들이 58.3개를 썼더라고. 평균이. 그 이공계 29.1개를 썼고. 근데 제가 요거를 사실 지금 이게 해커스에서의 제 강의뿐만이 아니지 않을까요? 사실 여기에 더 많은 모수는 제가 신촌에서 컨설팅 했었던 아까 그 욕먹을 정도의 가격을 받았었던 그때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최종 합격률이 94.9%를 평균적으로 찍은 적이 있었다. 자, 그러면 58.3, 29.1이 제가 여러분들 이해도를 돕기 위해서 아무래도 제가 신촌 쪽에서 컨설팅을 했으니까 또 그쪽 학생들이 많지 않았겠습니까? 신촌에 우리나라에 좋은 대학교들 되게 많잖아요. 여러분들 익히 아는. 그러니까 그 학생들이 거의 80% 이상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시면 그냥 전국구도 물론 전국구지만 조금 그래도 조금 난다긴다는 학생들을 가지고 이렇게 쓰게끔 했다라는 거죠. 무섭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래서 학생들이 저 그런 거 있었어요. 옛날에 요게 이제 학원 오고 나서 그런 과정이 좀 적어서 그런데 옛날엔 저 보러 오는 걸 되게 무서워하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몇 개 쓰는 거를 엄청 체크를 해버리니까 이제 자기가 다 못 썼을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러면 이제 엄청 막 두려움에 떨어서. 자, 근데 저는 대기업 취업은 많이 쓰는 사람이 승리하는 싸움이다라는 거에 대한 확고한 직업적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웬만한 여러분들의 반박을 제가 논리적으로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건 신념을 넘어서 확신입니다. 대기업 취업을 잘하는 사람은 일단 앞에 그런 사전 준비를 베이스로 해서 최대한 많이 쓰는 거예요. 최대한 많이 쓰는 게 뭘까? 내가 설정한 바운더리 안에 들어오면 무비판적으로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는 이 사람이 승리하는 게 진짜 대기업 취업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3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면 모의 면접 많이 보고 그다음 유튜브 보고 이렇게 해서 인강 듣고 얘도 저를 포함해서 그렇게 해서 면접을 현장 가서 잘 볼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거는 완전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런 모의 면접 10번, 20번보다 실전 면접 한 번이 여러분들에게 주는 가치가 훨씬 더 큽니다. 그건 비록 내가 목표한 기업이 아니라고 해도. 그렇기 때문에 적당한 바운더리, 그래서 내가 취업 준비할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대기업에선 최상값과 최하값 정하는 거예요.
그게 개인마다 다 달라. 누군가는 연봉일 거고, 누군가는 네임밸류일 거고, 누군가는 회사 규모일 것이고, 누군가는 직무 적합성일 거고. 그거는 개인별로 정한다 하더라도 최상값과 최하값을 정하면 누군가 22개가 그 안에 들어올 거고, 누군가 77개가 들어올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지원을 하고 나서 후평가하는 거야. 11월쯤에 와, 나 3달 동안 진짜 열심히 살았다. 이거 하고 중간에 교육도 4주 한번 갔다 오고 진짜 열심히 살았다. 그러고 났는데 최종 결과물이 이거야. 그럼 재수를 해야 되겠다. 여러분 이런 판단을 하면서 가야 되는데 그냥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보통 학생들 말 중에 내가 학생들의 어려움을 내가 공감할 수밖에 없는 위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이런 거. 선생님 저 영업 쓰고 싶은데 지난번에 되게 힘들었어요. 제가 지난번에 9개를 썼는데 1승 8패였어요. 그러면 엄청 납득 가능한 삶을 살았어야 돼. 진짜 약간 이 정도만 써도 괜찮긴 하겠다. 근데 그런 학생들이 있겠어요? 거의 없을 겁니다. 그지? 그러니까 9개를 쓰고 무슨 피드백을 우리가 할 수 있죠라고 얘기가 제가 나가버리게 되는 거야. 왜? 3가지 때문에. 그중에 붙어가지고 면접 가서도 저는 떨어졌을 확률이 매우 높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중요성을 인지하고 보이면 아니라고 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소개서 강의를 제가 하고 있고 제가 자기소개서 강의를 높은 비중으로 하고 있고 책도 쓰고 있는 사람이긴 하지만 전 자소서의 무용론에 가까운 이야기를 하는 사람 중 한 명입니다. 왜냐하면 기업들이 자소서를 읽어주냐? 라고 하면 저는 이 정도라고 봐요. 그럼 읽어주는 곳의 반영 비율? 이 정도라고 봐요. 그러면 실제로 20% 곱하기 20%를 해버리면 그냥 제 기준에선 전체 전형시의 중요도 한 4, 5%밖에 안 되는 게 실질적으로는 자소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이 자기소개서를 그렇다라고 하면 나한테 제일 유리한 건 적당한 수준의 자소서를 대량 양산해서 내가 그래도 이번에 평가받을 그 시장에 많은 기업들에 던지는 게 그 사람이 최대의 과업이 되어야 하는데 내가 CJ 제일제당을 가고 싶으니까 2주 반 동안 그걸 들고 있는 거야. 이번에 CJ는 자소서를 안 보는 것으로 내부 방침을 정했는데 예를 들어 여러분들 이렇게 되는 순간 취업 준비는 이상해지는 거예요. 노력이 그들의 상황과 맞지 않는 이 미스매칭이 발생하면서. 근데 더 큰 문제? 어느 회사가 자소서를 읽어주고 어느 회사가 안 읽어주는지에 대해서 판단을 우리가 얻기도 쉽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있었던 포스코만 하더라도 제가 그러면 근무하면서 4번 정도의 공채를 경험했는데 4번의 공채가 다 달랐어요. 서류를 전면으로 봤을 때 읽고 반영 안 했을 때 읽고 10%만 반영했을 때 읽고 이상학기 반영했을 때 등등등. 여러분들 이걸 감안한다면 최상값과 최하값을 정해서 최대한 지원하겠다라고 하는 여러분들 전략이 필요하다 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보시면 1개월 이상 지도한 학생들이 여러분들 이거 보시면 저 사람 약간 좀 이상하다 이런 생각하실 수 있는데 다 직업을 위한 그런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2018년에 학생들을 평균 42.2개 쓰게 한 거야. 그 군을 보니까 최종 합격률이 83.8%. 2019년에 47.9개를 쓰게 하니까 최종 합격률이 89.1%, 58점 쓰기를 하니까 94.9%가 제가 1년간의 제 나름의 통계입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아무 회사나 가라는 건 전혀 다른 거야. 그래서 이것도 봐봐요. 쓴 구간별로의 목표 기업 합격률입니다, 여러분들. 쓴 구간 단위별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최대한 많이 쓰기 위한 전략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요 얘기까지 좀 하고 여러분들 질문사항을 받아보고 만약에 없으면 제가 좀 더 얘기를 하고 아니면 뭐 좀 질문 대응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기업 취업에 대한 오해인데 뭐 오해이기도 하고 진실이기도 하고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저 나름대로 좀 준비를 좀 해봤는데 그러니까 보통 많이 나올 걸로 예상되는 그런 질문들 뭐 약간 이런 거. 자, 우선 지난번 불합격에 대한 페널티에 대한 질문들이 되게 많습니다. 특히 여기 이제 뉴비가 아니신 분들은 뭐 특정 단계까지 갔다가 이제 떨어진 전형에 대한 공포 뭐 이런 게 있는데 제가 어느 그룹이라고 얘기는 하진 못하겠고 요즘에 뭐 하여튼 그 배터리로 엄청 유명한 그 그룹사 중 한 곳 그곳을 제외하고는 사실 여러분들 최종 합격에서 불합격한 것도 그 어느 곳도 데이터를 활용하지 않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최종 합격을 하고 입사를 안 한 게 아니라면 여러분들은 그 그룹사 한 곳만 제외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이야기인데 지나친 공포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채용 공고상에 빵명에 굉장히 민감하게 또 반응하는 게 있는데 저는 저거를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특히 여기 뭐 문과분들은 제가 이런 비유 많이 하거든요. 250대 1이나 630대 1이나 어차피 내 손을 떠난 건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최종
최적의 지원이 무엇인가에 대한 판단을 해야 되는 거지. 저는 그러니까 인원수는 오히려 이공계분들이 볼 필요는 있다고 봐요. 이번에 내부 정보 끝에 이번에 설계에서의 사실은 굉장히 적게 뽑기 때문에 사실은 양산을 쓰는 게 나에 있어서 유리하게 이런 판단이 들어서 쓰는 것은 이공계분들은 전략적 판단이 일부 가능한데 문과분들은 저 판단으로 하면은 진짜 이제 취업이 이제 이상하게 흐르는 그런 경우가 많다 정도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대사항에 대한 부분들이 있다. 여러분들 채용 공고를 보면 필수사항이 있고 우대사항이 있고 그렇잖아요. 필수사항은 또 기업의 말을 믿으셔야 되는 거죠. 필수적으로 갖추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우대사항은 저는 조금 좀 다르게 보실 필요가 있다고 봐요. 우대사항 중에 여러분들 두 가지만 민감하게 반응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특정 언어, 그다음 데이터 툴에 대한 거. 이 두 가지를 제외하고는 큰 의미는 없습니다. 특히 예를 들어서 특정 전공을 우대해준다. 그거는 기업이 취할 수 있는 스탠스고 면접 끝까지 여러분들이 어차피 극복하셔야 되는 부분인 거예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지원 맥락을 또 바꾼다? 그러면 여러분들 최적으로 여러분들 어필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우대사항은 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고 취업에서 하향 지원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하향 지원을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그 기업들이 여러분들을 원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수준의 고스펙인데 딱히 필요 없을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왜냐면 딱히 이 학생들 들어와봤자 또 뭐 나갈 텐데 중간다리 역할을 할 텐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향 지원을 해야지 선생님 중견기 업 갈게요 이런 워딩이 맞는 말 같아 보이는데 막상 얘기하라 그러면 아무도 얘기를 못해요. 그 중견기업이 뭔지도 얘기를 못하고. 내가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9월 3일이라도 당당히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엑셀 만드는 걸 되게 추천하거든요, 여러분들. 엑셀에 1에서 66 이렇게 있어야 돼. 그래서 만약에 작년처럼 공고가 뜬다면 나는 이 66개를 일단 쓸 거야가 작년 이 하반기에 떴었던 이 채용 달력을 기반으로 있어야 되는 거지 뭐 하향 지원이라는 다소 애매한 말로 여러분들 뭔가 취업을 넘어가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 얘기를 좀 드려보면 일반 경험에 대한 소홀함 이건 좀 경계를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굉장히 학생들이 특히 이 시점이 되면 이걸 굉장히 소홀하게 여깁니다. 일반 경험이라고 하는 게 이런 거죠. 동아리, 학회, 봉사활동, 친구들과의 다양한 교우 관계, 뭐 이런 거, 그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소홀히 여기는 게 어떤 거냐면, 지금은 쌓을 수 없는 것,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그러니까 옛날에 내가 1, 2학년 때 동아리 활동을 했어야 되는 거고, 그건 그때 했어야 되는 거고, 지금은 딱 분리해서, 직무 교육, 직무 역량, 이거에 몰입. 이렇게 구분을 해도 되는 사람들이 있을 거야. 왜냐하면 저는 그게 가능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학생회를 했었거든요, 여러분들. 법대 학생, 무섭죠, 그죠? 여러분들 법대 학생회를 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면접 가면 나한테 맨날 그거 물어봤었어요. 제가 이 민감한 그런 거 빼고 보면 저 이렇게 빤히 보고 H모 그룹사 면접 보러 갔는데 저 이렇게 빤히 보더니 사회에 대한 약간 그런 반감이나 그런 게 좀 없진 않으시죠? 이러면서 아닙니다. 저는 사회를 굉장히 아름답게 바라봅니다. 이렇게 하니까 그런데 이렇게 하면서 넘어간 적이 있었거든. 근데 지금은 사실 그런 이슈가 많이 사라졌죠. 사실 오늘 학생회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맥락이 될 겁니다.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건 학생회 같은 일반 경험, 동아리, 학회, 학생회, 여러분들 각종 대외 활동, 그냥 일반적인 봉사활동 이런 것들이 최근 1, 2년 전까지 좀 띄엄띄엄 꽤 유의미한 기간이 있었다면 그거는 놔두시고 직무영리 하면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내 그동안의 경험으로는 한 30% 정도의 학생들은 없어. 그게 없어서 마땅히 한 7년 전에 4개월 일한 거 한 거밖에 없는 거야. 그러고 나서는 그때 선배랑 한바탕 싸우고 학회를 때려치고 나와서는 군대 갔다 와서는 열심히 공부하고 창업 한 6개월 했다 이렇게 온 거야. 그러면 그 친구에게 삶에 있어서는 일반 경험이 4개월간 에라이 하고 나오고 군대 갔었던 그거밖에 없는데 그래 직무 기반 채용이니까 일반 경험은 이제 이렇게 되는 순간 여러분 자소서에 1번 쓸 게 없고 면접의 인성 면접과 경험 면접을 무시하는 결과가 발생되는 거예요. 왜냐면 생각보다 면접에 보면 균등하게 물어봅니다. 제가 대표적으로 SK하이닉스, 현대자동차, 삼성전자 이런 데 있지. 면접 가면 여러분들 균등하게 물어봐요. 동아리를 파고 들어가. 그러면 여러분들 제가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는 없다고 판단된 30% 학생들은 지금이라도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지금이라도. 그래서 지금 하는 행위를 만들었으면 좋겠다인데 그럼 지금 무슨 행위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제 견해를 전달드리면 지금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독서 토론 동아리를 만들어야지 이거 조금 그렇잖아요. 이제 나이도 좀 있고 그지? 그러니까 그런 건 좀 어렵다고 친다면 지금 당장 내일도 할 수 있는 게 저는 봉사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노력봉사냐, 교육봉사냐, 아니면 요즘 온라인 기반 봉사냐, 뭐 저는 유형은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진짜 생각해보니까 내가 없네. 내가 지금 한 2달 축구 동아리 한 거 말고는 없네? 이러신 분들은 저는 굉장히 위험할 수 있어. 여러분들 그냥 제가 보면 삼성 임원 면접 가면 탈탈탈 털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삼성 인재상 평가 관련 항목들이 보통 개인화된 경험에서 엄청 많이 물어보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그럼 그거 말고는 없었어요 하면 그 외에는 프로젝트 했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순간 아니 그거 말고 이런 흐름으로 그러면 최근에 저 나름 짬내서 그래도 지금 8주째, 9주째, 10주째 그래도 조그만 중기반의 소소한 어떤 교육봉사를 하고 있는데 요때 그래도 팀원들하고 요즘 좀 이런 거 하면서 리프레시도 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조언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제가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좀 빠르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제 입장에서는 좀 여러 가지를 전달 드리려고 했었던 거고요. 제가 질문이 좀 몇 개 있었는데 제가 여러분들도 좀 다 이제 공유할 만한 그런 질문 같아서 잠깐만 자, 좀 볼까? 대기업 면접은 공기업이나 중소기업과는 다르나요? 제가 요거에 대해서는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왜냐면 그 질문이 있었거든요. 요거는 특별히 다르지 않아요. 1번. 특별히 다르지 않아. 근데 어떤 게 제일 다른지 알아요? 보는 사람의 면접 기본기가 달라요. 제가 공기업 준비하는 학생들이나 중소기업 학생들 무시하는 거 내가 왜 그런 걸 하겠어? 전혀 그렇지 않아요. 뛰어난 학생들 많고. 근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봐요. 내가 한전을 안 가고 3전을 가야 되겠다고 이제 인생의 플랜을 딱 세우는 순간은 어떤 게 기저가 되냐면 그래도 뭐 삼성의 뭐 그런 면접 등을 공포감은 가지지 않을 때 선택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 그 반대 공기업은 보통 어떻냐면 공포를 가진다까지는 아니라고 해도 그래도 내가 어떤 고도화된 전략이나 경험 이런 거보단 시험 베이스에 강점이 있다 했을 때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대기업은 오히려 공기업 면접이 더 어려워요, 여러분들. 솔직히 유형이나 난도로 놓고 봤을 때 공기업 면접이 더 어려운데 사실은 조금만 준비해도 공기업 면접에서는 확 효과가 나고 대기업 면접에서는 가도 와 현실이 이렇구나라고 느끼는 이유가 다 일정 수준 이상의 베이스를 가진 학생들이 덤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그래서 여러분들 대기업 준비하는 분들이 면접을 폭탄 돌리기로 뒤로 돌리는 거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제가 뭐라 하거나 강조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하나 있었고요. 뭐 인적성의 준비 방법론은 저는 뭐 여러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가 있을 거고 여러분들 뭐 나름의 방법론도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이건 제 개인 견해임을 얘기를 했을 때 저는 여러 출판사 제가 지금 해커스에서 강의를 하고 있긴 하지만 그래서 우리 해커스의 방향성과 맞지 않을 수 있지만 내가 말씀을 드리면 해커스를 포함한 여러 출판사의 기본서를 대기업이잖아요 우리가 그지? 그러니까 여러 기본서 저는 한 3곳 정도 제가 3곳이 어디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그 기본서를 좀 균형 있게 풀어보고 그 푼 이후에 여러분들이 강의까지 한번 들어보는 인강까지 들어보는 그중 한 곳을 픽해서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1단계는 기본서 3개를 풀고 그중에 어떤 집필 방향성, 난도 혹은 뭐 강사 라인업을 보고 여러분들이 하나를 픽해서 이 기본까지 듣는 이 과정 이후가 삼성, SKCT 이렇게 LG 웨이핏 이렇게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제 개인 견해입니다. 그래서 한 출판사에 몰입하는 게 물론 제가 홍보를 하자면 해커스가 여러 면에서 가장 좋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강의를 하고 있겠지만 여러분들을 위해서만 본다면 그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제가 마지막으로 여기까지만 좀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 질문 있으시면 현장에서 이따가 제가 이메일 주소 공유 드릴 건데 이따가 그걸로도 하고 현장에서 지금 물으실 분들은 저한테 말씀하셔도 되겠습니다. 이따가 제가 이것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산업을 몇 개 택하고 거기에 집중해서 지원하려고 했었다. 근데 자소서를 많이 적어야 한다는 이야기는 공감한다. 그런데 그럼 깊이 있는 이해가 힘들지 않을까요? 이게 우리 학생이 저는 우리 조은혜 학생이 굉장히 실질적인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런 고민을 하는 게 좋은 접근인데 약간 제가 요거에서 이제 챌린지 같은 거를 하나만 좀 하자면 산업 분석을 해서 자소서에 어디에 쓸까요, 우리가? 여러분들 요거 좀 잘 생각해 봐야 돼. 산업 분석을 되게 한 거야. 이번 2차 전지와 관련돼서 산업 분석을 되게 했다? 그래서 270페이지의 다운로드를 받아서 라이팅을 하고 정리를 했어. 근데 지금 일단 우리는 지금 여기는 자소서 얘기잖아요. 면접 얘기가 아니고. 자소서에서 그걸 어디에 활용을 하죠, 여러분들? 1번 도전 경험, 2번 열정 경험, 3번 회사 조능기, 4번 입사업 부분대.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산업 분석에 대한 중요도가 낮다가 아니라 사실은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서라고 하는 건 굉장히 기술적인 접근입니다. 당신의 강점을 소개해라. 도전 경험, 열정 경험, 창의 경험 써라. 성장 과정 써라. 사회 이슈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써라. 그 다음에 자유 형식으로 써라. 등등등.
굉장히 형식 기반의 전개이기 때문에 사실은 산업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써진다라는 기본 메커니즘에 동의하지만 산업에 대한 깊이가 낮은 게 서류 합격과 연관된다는 것은 문항에서 왜 이 산업이니까 라는 질문은 대기업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분량, 여러분들의 투입되는 노력 조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일단은 제가 일단 요쯤에서 좀 마무리를 할 거고요. 우리 뭐 여기 친구가 중고 신입을 반수생이라고 설명하신 것 같은데 반수생이 면접할 때 가져야 되는 태도, 제가 요거는 이렇게 하고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여러분들, 반수생이 가져야 되는 태도는 반수생답지 않게 보는 거가 저는 제일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학생, 그러니까 반수생을 인정해 주는 건 그분들의 평가 방식에 있어서 큰 틀에서의 공감을 얻어내는 건데, 반수생분들이 실수하는 게 있죠. 왜냐하면 어쨌든 좀 약간 사회 물 좀 먹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태도나 진행하는 방식이 있어서 약간 어설픈 경력직처럼 보이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분명히 신입 채용을 진행을 하는데 그런 거 경계해야 되겠죠? 이 정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메일 주소는 보통 제가 부릅니다. 제가 보통 화면에 잘 안 나오게 부르는데 제 이메일 주소는 JY 권준영 할 때 JY고요. KWON 권 JY KWON 이고요. 1205 1205 골뱅이 다음 점 내십니다. 1205는 제 생일 아니고 예전 회사 창립기념일입니다. 지금은 폐업을 했죠? 네, 아무튼 그 사이입니다. 자, 아무튼 여러분들, 제가 뭐 마무리차 한 30초만 1분만 제가 얘기를 하면, 일단 뭐 요 현장에 오신 분들 중에서 아마 저랑 이제 좀 보셔야 되는 분들은 남아서 저랑 좀 얘기를 좀 하고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100여 명이 넘는 학생들한테 마지막으로 제가 얘기를 하면, 취업이 굉장히 좀 제가 그냥 개인적인 그냥 표현을 하자면 굉장히 좀 이게 좀 잔인하게 대기업이 다가오는 그런 시기인 것 같기는 합니다. 굉장히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런 상황이고, 여러분들이 아마 어려움을 좀 겪을 가능성이 높은 그런 시기인데, 사실 그럴 때일수록 대비하는 사람 자체는 굉장히 전략적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을 한다 그래서 해결되지 않는 게 현재 대기업 취업의 핵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굳이 하나만 기억해야 된다면, 지금 여러분들의 취업에서의 최상 목표와 최하 목표, 문과분들은 이 사이에 50개 안팎의 회사, 이공계 분들은 20개 회사가 설정이 안 돼 있다면 제 지금까지의 경험으로는 그렇게 구조적인 준비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라는 견해를 전달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무튼 긴 시간 고생 많으셨고, 이 취업 잘 이겨내셔서 모두 대기업 들어가시길 진심으로 추천드립니다. 기원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들 고생했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네.